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필근 씨, 네. 뭐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장 이해력이 네.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있다. 예. 높은 수준이긴 한데 네. 예, 이제 읽기 평가에서 10년 전에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4위로 떨어졌대요. 아하. 물론 뭐 4위도 높은 순위긴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 독해력, 기본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요즘에는 영상을 워낙 많이 보는 시대이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독서량도 좀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수학 문제도 사실은 문장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 문해력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왜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네. 사흘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사흘? 사흘. 하루 네. 이틀 사흘? 네, 사흘이 이제 연휴가 사흘이다 하니까 예. 4일 쉬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많이들 헷갈려서 쳐보신 것 같더라고요. 숫자 4 아니냐? 네. 원래는 이제 3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네네. 예, 사흘의 말미를 주겠어. 어허. 닷새는 걸렸다오. 어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책으로 자연스럽게 접하면 이런 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주는 얘기네요. 마음이 급하셨나요? 마음이 급했다오. 예, 오.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인사도 하시기 전에. 갑자기 훅 들어오셨어요. 오,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홍성만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움직이는 수학. 네,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 수학, 수다학에서 문학을. 문학과 수학이요? 그러게요. 근데 뭐 지금까지 늘 움직이는 수학 보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움직이는 수학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늘 걸 있었죠. 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이 문학 속에서 이 일정한 수학적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수학을 활용해서 글을 쓴 작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홍경민 씨 문과였어요? 이과였어요? 저는 뭐 고민도 안 하고 문과를 갔습니다. 성필근 씨는 저도 문과입니다. 네. 이게 네. 우리 때는 이렇게 문과, 이과 구분을 좀 분명하게 했어요. 근데 네. 이제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문학 속에서 수학을 찾는 도전은 그런 융합형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요. 특히나 좀 수학은 싫어하는데 이렇게 책이나 국어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 키워드가 아주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유럽 최초의 여성 수학 박사인 소피아 코발레스카야는 시인의 영혼을 가지지 않는다면 수학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시인의 영혼을. 멋있어. 야, 수학만 잘해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2010년 수학 분야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세드리크 빌라니는 그에 져서 수학은 과학의 시다에서 수학과 시가 갖는 공통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인이 평범한 대상들에서 뜻밖의 의미를 찾아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하듯이 수학자들 역시 복잡한 현실 세계를 수식으로 새롭게 밝혀내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야. 뭐 이렇게 들으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묘하게 예. 약간 설득되는 기분인데. 오늘 문학 속 수학 이야기로 수학이 시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걸 많은 친구들이 알 것 같습니다. 문학 속에 수학이 들어있다. 이거 설명을 듣고도 사실은 좀 확 뭔가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나면 좀 확실히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의 고정관념을 깨다. 시에 등장한 알 수 없는 숫자와 수학적 기호, 게다가 도형까지. 문자가 아닌 수학을 시어로 사용했던 시인 이상. 그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러 지금 떠나봅니다. 윤동주, 박노수, 이중섭을 비롯해 수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예술동네 서촌. 이곳에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한 이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이곳은 이상 선생님이 3살 때부터 23세까지 사셨던 이상 선생님의 큰아버지 백부 김연필님의 집터의 일부예요.
뒤쪽에 보이는 이것은 이상의 작품 아카이브 자료실인데 이상 선생님 작품을 연대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없는 독특한 문학 세계를 창조하며 천재 시인으로 불린 이상. 하지만 생전 당시에는 이런 천재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선생님 작품은 점이랑 선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기호들 굉장히 복잡한 공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수학적인 기호나 이런 것들을 시에 차용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난해했던 그런 작품들이기도 했고 제목부터 난해한 시들, 내용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감상해볼 타임. 첫 번째로 살펴볼 시는 바로 오감도의 시제 4호 시입니다. 1934년에 발표한 이 시는 3년 전 발표된 연작시 건축 무한용명각제의 진단 0대1을 마치 거울에 비춘 듯 반전시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0부터 1까지 10개의 숫자와 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해석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다시 돌려 원시인 진단 0대1로 가서 살펴보면 이 시는 먼저 행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 그리고 점이 이 행렬을 이루는 11개의 성분이 되는 것이죠. 또 수를 그대로 붙여서 읽는다면 첫째 줄은 12억 3,456만 7,890이고 둘째 줄은 1억 2,345만 6,789.0으로 첫째 줄에 0.1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시에 배열된 수는 모두 윗줄에서 0.1을 곱하면 그 다음 줄의 수가 됩니다. 이렇듯 동일한 비를 이루는 수들을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그럼 오감도 시제 4호에서 이를 거꾸로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가 알 수 없도록 의사가 휘갈겨 쓴 진료 기록을 풍자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 나타난 환자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아, 다 의미가 있었군요. 이상을 대표하는 또 다른 시로는 같은 오감도 시리즈의 시제 1호가 있는데요. 이 시에는 총 1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13일의 아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이야기도 하고 13이라는 숫자의 그런 불길한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일제시대의 식민치하에 있으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그런 시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어요. 시제 1호는 프랙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며 부분과 전체가 닮은 형태로 되풀이되는 구조인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과 불규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1인부터 13인까지 무섭다고 그리오가 반복되면서 프랙탈의 특징인 자기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또 막다른 골목, 뚫린 골목과 같이 불규칙적인 특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공포감을 이런 프랙탈의 원리로 표현한 것이죠. 천재적인 수학적 사고력이 발휘된 이상의 시,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상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문학과 수학이 같이 결합되는 어떤 예술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상 선생님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그런 수학의 재미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에게 수학은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고뇌와 철학을 풀어내는 도구이자 탈출구였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적 상상력을 접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아니 이 작가 이상이면 네. 우리가 뭐 문학에 조예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그렇죠. 이상의 날개 어. 이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 수학과 관련된 시를 썼다는 거 이건 정말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 선에 관한 각서. 이야. 이상 작가님께서 이렇게 그 수학을 사랑한 작가였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네요. 예, 우리 이상 작가님은요 건축가로 일하시면서 시와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건축 무한 육면각체 이런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내 수학을 아주 많이 활용했어요. 자, 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볼수록 천재적인 수학자와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상 선생님하고 비슷한 인물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시인 및 추리 소설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에드건 앨런 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앨런 포, 저 알아요. 네, 추리소설. 예, 그거의 추리 소설의 시초라 불리는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자, 앨런 포는 상황 설명을 수학적으로 이용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또한 암호학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서 암호학에 대한 소설도 쓰셨답니다. 야, 수학을 이용해서 이 추리 과정을 설명해 나가는 거. 이거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읽는 그런 동화라던가 소설에서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인도 표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은요, 네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크루소가 자칫 오래 머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 네, 처음에는 선을 하나씩 그어갔는데요. 곧 이것이 이제 불편하고 부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선을 하나씩 그리되 7번째 눈금을 조금 더 달리 그렸어요. 달력을 칠진법으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 맞습니다. 예. 일주일이 7일이니까 네, 다르게 표시했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필근 씨가 저에게 물어본 것처럼 네네.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참고로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여서 십진법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다라는 설이 유명하고요. 만약에 사람의 손가락이 12개였다면 지금쯤 우리는 12진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이렇게 수학이 녹아있는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수학 원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학과 수학을 이렇게 좀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관련 활동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저요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 들었잖아요. 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저기 추리소설 아까 추리소설? 잠깐 나왔지만 이야기 추리소설 같은 거는 사실 읽는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셜록 홈즈 네. 푹 빠져가지고 그렇지. 책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홈즈가요 이렇게 딱 위아래로 싹 훑어보면은 직업부터 뭘 하고 왔을 것이며 뭐 이런 거 근거 있게 딱딱딱 맞추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책을 푹 빠져서 읽는 것 자체가 문해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즈가 활약했던 시대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감식을 하지 않아요. 당시 시대에는 아직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 텐데 이때는 아니네. 또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자, 콩쥐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근데 두꺼비가 나와서 이제 막아주는데 그렇죠. 두꺼비가 안 막아줬다 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야. 이런 거를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추리해가는 것도 이렇게 넓게 보면은 우리가 수학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속담책을 보면서 수학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속담책이요? 우리 지난번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되도 주고 말도 받는다. 이런 속담 같은 경우 한 대는 대략 한 2리터 정도 되니까 한 대의 10배가 한 마리 되기 때문에 20리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남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에 10배나 되는 이야기로 대가품을 받게 되면 참 억울한 일이 되겠죠. 야,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주지 말자라는 교훈도 얻으면서 말, 뭐 요런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몇 배를 받는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죠, 한 번도. 예, 그냥 뭐 많이 돌려받겠지 했죠. 그렇죠. 또 우리 한치 앞을 모른다. 그래서 한치는 약 3cm 정도. 야, 3cm면 이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야, 모르지. 그렇죠. 너무 가까워서. 예. 우리 사람의 일은 그렇게 짧은 거리 일도 알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렇듯 속담 속 수학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문학 소녀였어요.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수학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문학소녀 이야기?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토리를 좀 활용한 수업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문학 속 수학을 찾아보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직접 수학 동화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수학 동화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시간에 이렇게 밭을 갈고 그 간 밭의 넓이를 계산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주겠다. 뭐 이야기를 설정을 하고요. 밭을 갈고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쓰는 거를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4칸, 6칸짜리 이렇게 빈 네모칸을 주면서 수학 만화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화를? 뭐 이런 건 거네요. 뭐 경민아, 너는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밭을 갈았니? 나는 가로로 100m, 세로로 뭐 200m를 갈았다. 아, 그래? 그러면은 나는 가로로 200m에 세로 200m를 갈았으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갈았겠구나. 부럽지? 네가 더 많이 먹잖아. 아,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한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밀가루 반죽으로 쿠키 만들기를 하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좀 넓이를 계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수학 개념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이야기만 만들죠? 그냥 쿠키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좋겠죠. 예, 네. 예, 예. 아, 나는 만들고 싶은데. 아, 넓게 만들어야 되겠네. 예, 넓게 만들어야죠. 네. 가로 200m. 그렇죠.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이제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뭘 만들고 왔습니다. 쿠키 만들었구나. 아니. 진짜로 이 창작. 어떤 건지 기대되실 겁니다, 진짜. 야, 문학에서는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만들면서 직접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해 봅니다. 매스 키친 함께 하시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야! 아, 선생님. 오늘 문학 편이에요, 선생님. 문학.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책 한 권 뚝딱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에이, 만들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요. 오늘 메스키친에서는 네. 시조, 바로 시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아니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든다고요? 아 이게 벌써부터 좀 약간 위축이 되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시조 좋은데 시조랑 수학이 이 관련이 있습니까? 좀 엮이나요? 이게 상상이 안 돼가지고 엮입니다. 엮여요? 네. 오. 시조란 형태가 확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정형시로 3장 6구 12음보 총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 3장은 네. 초장, 중장, 종장 오. 세 줄을 뜻하고요. 네. 음보는 덩어리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한 줄에 4덩어리 4음보씩. 그래서 총 12음보인 거예요. 12음보. 그리고 2음보씩 엮은 걸 구라고 해요. 구. 그래서 총 6구가 되고요. 네. 이게 이른바 평시조라 부르는 기본 형식입니다. 평시조. 네. 아, 이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수학적 규칙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선생님. 그렇죠. 또 보통 각 장은 낱말의 글자 수가 어. 3434, 오. 3434, 3543으로 오. 되어 있는데요. 네네. 한두 글자씩은 가감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아.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첫째, 종장의 첫 구는 음. 꼭 3글자여야 합니다. 아. 또 종장의 두 번째 단어는 5글자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아, 5글자요? 네. 오. 이방원의 하여가 아시죠? 하여가. 네, 종장을 보면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아. 그리고 정몽주의 단심가를 또 보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아. 이렇게 6글자로 네.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 초장에서 주제의식을 제시했다면 네. 중장에서는 유사한 의미나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네. 증폭 심화시키고 또 종장 첫 음보에서 3글자로 집약했다가 네. 글자 수가 많은 다음 음보에서 샤락 분출하는 일종의 주제의식과 밀당이 아, 필요하다고요. 밀당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오. 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드. 네. 아, 역시 이게 창작이 쉬운 게 아니네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아, 그러면은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무서워. 잘할 수 있어요. 자, 해봅니다. 자, 자, 갑니다. 수학이 어렵대서 일찌감치 연필 놨네. 오. 수다학 재미져서 30살에 연필 잡네. 오, 어때? 여기까지.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보여드려요? 나 진짜 약간 소름 끼쳤거든, 지금. 여기까지 괜찮죠? 오, 괜찮아요. 중장의 문장 반복이 진짜 좋아요. 잘하고 그래요? 있어요. 오, 래퍼된 느낌이야. 마지막, 오케이. 종작. 아해야, 본방사수 하면 실력 쑥쑥 느나니. 이거 어때요? 어때? 근데 네. 아해야는 그거 네. 표절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법상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로는 딴지 안 걸더라고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괜찮았어요? 오. 5분까지 주네요. 오. 진짜 좋은데요. 그래요? 야, 이거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야, 진짜 약간 뿌듯한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하나 해보셔야죠. 자꾸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저는 네, 한번 해보세요. 미리 네.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내 이럴 줄 짜잔!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맨날 뭐 꺼내면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죠. 뭐 미리 만들어왔죠. 짜잔 하는데 오늘은 짜잔 꺼낼 게 없으니까 시조를 미리 지어오셨네. 야, 네, 저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선생님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어요. 어떤 것도 미리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좀 전에 지은 거 괜찮았는데 조금만 가다듬어서 네. 멋지게 읊어봐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답가로 한 수 읊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면 그거에 대한 답가로. 이야, 약간 랩 배틀 느낌. 오케이. 그러면은 좀 멋있게 우리 제작진분들 여기서 약간 그때 당시 그 시절의 수액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갓 하나 씌워주세요. 진짜로 약간 그 시절에 시조를 읊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어렵대서 일찌감치 연필 놨네. 수다학 재미져서 30살에 연필 잡네. 아해야 본방사수하면 실력 쑥쑥 너나니. 월요일 오전 10시 메스키친 열리는 날. 손재주 필요 없는 수학 요리 한사이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수학 늪에 빠지리. 이야, 스웩! 와, 뿌이. 어때요? 이야, 쇼미더 시조. 이야. 아니, 근데 선생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쉬운 거 만들면서 수학 흥미를 높여주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다 너무 자기 자랑 아닙니까? 그것 봐요. 제가 딱 시조 지은 거 보고 네. 세 줄만 듣고도 정확히 제 의도를 파악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멋진 시조인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 어시조, 사설 시조가 나오면서 시조도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살펴보면서 바뀐 규칙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말 집에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조 짓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은 네. 유익하고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메스키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치. 다음 주에 만나요. 야, 진짜 어이없네. 아니 뭐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 뭐 아주 네. 수다하게 아주 진심이죠, 지금. 예, 아주 대단합니다. 그럼요. 아주 더 이게 절절하게 이렇게 읊고 싶었는데 네. 딱 배웠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요게 세 줄밖에 안 돼가지고 제 진심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우리 규칙을 지키면서 만들다 보니까요. 네. 아주 아름다운 가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 규칙에 맞춰가지고 시조를 쓰고 읽으니까 흥도 나고 음악적 요소도 갖추게 되거든요. 자, 좋은 문학 작품은 사람들에게 즐거움하고 감동을 주고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재미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필근 씨 시조를 듣고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네. 수다 본방사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성공한 거죠. 그래요? 예. 시조의 규칙에 맞춰서 짓는 게 어렵다면은 이렇게 표를 만든 후에 시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을 나누고 이렇게 글자 수를 나눈 표를 활용을 하세요. 이게 규칙에 맞춰서 시조를 지으면서 이 규칙 찾기 단원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사실 저학년은 시조까지 짓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미술 작품 속 대칭 알아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글자의 배열에서 쉽게 대칭의 원리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러기, 이제 오디오, 이제 토마토 이처럼 좀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똑같은 숫자나 단어, 이게 문장을 우리가 팔랜드롬이라고 하는데요. 팔랜드롬. 네, 좋다, 좋아. 다시 합창합시다. 네, 이런 거요. 네, 이런 걸 좋다, 찾아보는 좋아. 거예요. 네. 수박이 박수. 맞아. 다시 합창합시다. 요거네요. 네, 이런 걸 찾는 활동도 좋습니다. 아니 문학 속에서 대체 어떻게 수학을 찾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네요, 선생님. 네, 그럼요. 이렇게 또 수학 일기를 쓰거나 실생활 속 수학을 찾아가지고 그걸 또 글로 써보거나 오늘 수학 공부를
내가 했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또 글로 써보거나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문학 속 수학을 찾는 것과 관계된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공부 돌아보기를 이제 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학 작가만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작가가 되어서 이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은 수학과도 친해져 있을 겁니다. 네. 송나라 시절 시인이자 학자고 정치인 구양수라는 사람은 네. 학문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독은 많이 읽는 것이고 다작은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상량은 많이 생각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듯 글을 쓰는 것에도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누구나 노력하면은 일정 이상 수준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우리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은 재미있는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수학도 다상량 많이 생각해 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학을 알아봤습니다. 뭐 결코 막 복잡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뭐 필근이처럼 예, 그냥 어떤 그 정해진 규칙 안에서 시조를 지어본다던가 추리소설을 그냥 재밌게 읽어본다던가 나 같으면 이런 방법을 썼을 텐데 코난은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수학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읽는 능력과 수학에 대한 어떤 고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신 홍성만 선생님, 이소연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